예, 뉴델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법조 관련 알찬 정보와 신속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최근의 서초동 설 시간의 최건 변호사입니다. 매주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서초동 썰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와 제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다루어 주기를 희망하는 내용이 있으시거나 제보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유튜브 동영상 댓글이나 화면 하단에 이 메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메일은 제 개인 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알려지기 좀 두려우시다던가 아니면 좀 비밀 유지를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저 개인 메일로 보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더불어 N번방의 진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3-4명이죠. 성관력 의혹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아직 실체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당사자들은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성관련 비위라던가 아니면 성관련 성폭력이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중립적 용어로 성관련 의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떠나가지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성 관련 의혹 그리고 외부 의혹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당내 내부적 그리고 보좌관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 관련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정치적 도덕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받고 있는 의혹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 짧게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이자 당 요직을 두루 거친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엄단과 성교육 강화 등 성범죄가 터질 때마다 발표해온 대책이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았고 지방선거까지 목전에 두고 있어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범죄 때도 당대표로서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석 달 간격으로 벌어진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때도 민주당은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가해자 무관용 원칙 등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당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재차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그동안 내놓은 온갖 성폭력 대책의 실효성엔 또다시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박 전 시장 사건 때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문매를 맞았던 뼈아픈 과거도 교훈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박완주 의원은 무려 넉 달간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몰래 대리 서명을 받아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끔 의원 면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잘못된 그런 의식을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원희 의원실 보좌진의 성폭력 사건과 최강욱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내뱉은 부적절한 발언의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성비위 관련 추가 제보가 민주당 보좌진 모임에 잇따르고 있는 점도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특히 이재명 상임고문까지 출전해 대선 패배 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서력을 다짐해온 터라 우리 상임 영상에 보셔서 아시다시피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은 박완주 의원, 김원희 의원 그리고 저희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최강욱 의원 이 3명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더불어민주당 모 재선 의원 관련 성비위를
민주당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쿠키뉴스라는 데인데요. 근데 뭐 물론 뭐 그 당사자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조금 그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사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실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쿠키뉴스라는 데가 그 국민일보 산하의 그 언론사인데 그 흔히 말해서 그 좀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가 아닌 좀 이렇게 그 흔히 말해서 영향력 있는 매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사자 실명을 보도할 까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확실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를 했기 때문에 실명을 보도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당사자도 부인하고 민주당에서 부인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보도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명은 모두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분이 연령대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지금 586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그 학생운동, 재야운동을 했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공교롭게 성관력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의원 건입니다. 그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에서 났다시피 그 내부적인 보좌관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덮으려고 추가적으로 뭐 흔히 말해서 보좌관 명의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좌관 동의도 받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때 박완주 의원은 1966년생이고요. 그리고 천안 출생입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졸업했고요. 이분 역시 그 운동권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 총학생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요. 그리고 동서산업에 근무하면서 아산공장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운동을 하고 뭐 재야운동을 해서 이름을 쌓은 다음에 그 2004년도에 그 당시 그 당시 무슨 이름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그 지금 야당 소속인 이기우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그리고 두 차례 낙선 이후에 천안시 을 지역구에서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3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당직을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부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고요. 그 또 그 관련해서 그 2014년도부터는 사실 안희정 대선 캠프의 대변인을 맡았고 안희정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19대 대선 당시에도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고요. 그 후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작년 원내대표 선거에도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윤호중 대표랑 지금 그 경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름 당내에서 중진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성 관련 의혹에 시달리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 처음에 비대위를 열어서 제명한다고 했고요. 근데 사실 제명 절차가 당원 당규상 있지만 비대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오늘 아침 보도에 봤더니 그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도 제명한다고 의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적과 민주당 내에서 제명이라는 건 당적 관련이지 의원직과는 무관합니다. 의원직 관련해서는 사실 뭐 그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거치질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박완주 의원 의혹 관련해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지난해 연말에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물론 알려진 바로는 그러는데 지금 뭐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정확한 범죄 사실이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용은 알진 못하지만 우선 드러난 바로도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에 이 보좌관이 알려진 바입니다. 그 뭐 사과를 요구하고 뭐 재발 방지를 요구하자. 근데 사실 박완주 의원은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해당 보좌관은 지난달에 더불어민주당에 그 신고했다고 합니다.
뭐 박완주 의원이 나를 뭐 어떻게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자 사과를 해도 뭐 흔히 말해서 모자랄지언데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도록,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니까 잘라버려야겠다고 해서 피해자가 일을 그만하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 이름의 사직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해가지고 제출한 걸로도 알려져 있고, 이 SBS 보도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SBS 보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이름의 사직서를 그러니까 이 아무개시다, 김 아무개시다 이름을 다른 사람이 써가지고 제출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국회에서 당사자는 국회에서 면직 통보가 오니까, 문자 메시지가 오니까 나는 사직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이건 뭔 얘기냐고 항의를 하니까 박완주 의원은 그러면 직권으로 면직하겠다고 직권 면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좌관 성추행 사건 이후로 박완주 의원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다마는, 그런데 이 박완주 의원은 그런 말이 돌자 내가 돈 주고 회유한 게 아니라 그 해당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고 나한테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또 박 의원은 또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 금전 보상과 재취업 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의사타진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완주 의원은 물론 이 의혹에 대해서 어제장인가요? 언론 보도를 본 것 중에서 하나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아닌 건 아닌 거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추행, 성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관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사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명을 하기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 발표입니다. 2012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고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4월 말 우리 당 젠더 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흔히 말해서 피해자는 민주당 젠더 신고센터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제출했겠죠. 입증 자료를 제출하니까 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제명이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의원직 상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국회의원 제명에는 사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고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제명한 게 사실 제명 1호라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데 단순히 제명한 게 아니라 윤리특위 소위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회의에 부의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제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70 내지 180석이고 과연 3분의 2 이상의 제명안에 찬성하게 될지는 그거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지금 사실 모든 걸 다 떠나서 당사자 강력하게 지금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판단도 없이 제명을 한다는 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실제로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정치적인 시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추행이 있었는지 아니면 성폭력이 있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전후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건대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정황상 증거는 있지만 실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민주당에서도 밝혀낼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자기들이 뭐 마피아도 아니고 수사기관이나 외부기관의 판단은 필요 없고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자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박완주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했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희정 전 지사 건에서도 그 관련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단순 뭐 강간죄로 처벌받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폭행 또는 협박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던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되는데 안희정 지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폭행이나 협박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피해자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를 했고 재판부에서는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흔히 말해서 그 위력이 반항을 어렵게 할 정도라고 조금 보아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지금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본다면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 뭐 강제추행이 됐던, 뭐 강간이 됐던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이 그 법원의 판시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여러 가지 그 반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그 안희정 지사 건에 따르면 이 건 역시 위력에 의한 뭐 성폭력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가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당사자가 서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속된 말로 가라로 서명을 해가지고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위조 사문서인 거죠. 그리고 위조 사문서를 그 국회에 사무처에 제출했기 때문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하고요. 그리고 명백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박완주 의원이 자신은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만으로도 뭐 위조 사문서 행사죄라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시청자분 그 댓글 한번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뭐 다들 여기저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그 의견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이게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 2018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광역단체장 중에서 3명이 성 관련 의혹으로 뭐 흔히 말해서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실형을 받거나 아니면 또 뭐 생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역단체장이면 굉장히 대선 후보급이고 중요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관련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내 중진들 역시 지금 성관련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김원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박완주 의원이랑 같은 레벨로 묶이기는 조금 억울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박완주 의원이랑 조금 한 카테고리로 묶이기는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 잘 몰라가지고 1968년생입니다. 그리고 전남 신안군 출생이고요. 또 이분 역시 성균관대학교 나왔네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 그 대학생 시절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재학 중 총학생회 정책국장, 전대협 산하
서울 지역 총학생회 연합 서총련이라고 있습니다. 북부지구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목포로 내려가서 노동청년의 야학 강사, 청계 농공단지 내 세일산업 노동자 등의 활동을 해서 그 위장처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한 20대 후반까지 그 생활하시다가 1996년 진영호 서울 성북구청장 비서로 정계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죠. 박병석 의원 비서를 지냈고 그리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DJ 정부 때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계속 이 당뇨 경험이 많습니다. 김근태 의원 보좌관, 천정배 의원 보좌관, 김우영 은평구청장 비서관, 서울특별시 정무보좌관, 그리고 윤회 장관 정책보좌관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즉 박원순 전 시장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4년 목포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초선 의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옆에서 지켜봤던 이 김원희 의원조차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뭐냐면 올해 1월 달에 김원희 의원의 목포시 지역보좌관 유모 씨가 같은 사무실 내 여직원에게 성폭력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그래서 전 보좌관 유모 씨는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있는 직원을 강간을 한 사실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고소를 당한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 보좌관들이면 모두 보좌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4급 2명, 5급 2명, 5급은 비서관이죠. 6급, 7급 이렇게 되었는데 4급 2명 중에 1명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회관에서 근무하고 일반적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1명은 그 지역구에 흔히 말해서 의원 대신에 상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급 보좌관 2명 중에 1명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있는 분은 흔히 말해서 그 국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좀 능력도 있는 분이 대부분 하고 지역에 있는 4급 보좌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국장이라고 합니다. 이 정계 이쪽에서는 국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국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은 보통 의원들의 최측근이 근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도 문제도 있고 인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히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유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비밀 보장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최측근이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 최측근인 김원희 의원의 최측근 유모 씨가 당시 그 사무실 직원의 흔히 말해서 성폭력을 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렇습니다. 그 일이 터지자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최측근이 성 관련 범죄로 피소를 당하니까 2012년도에 그러니까 징계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보좌관직에서 면직을 시켰고요. 그리고 민주당적을 탈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 그쳐도 어느 정도 대처가 미흡하다고 비판을 받을 텐데 이게 피해자를 겁박하고 협박을 해서 피해자의 입막음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도한 게 아니라 KBC 광주 방송에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광주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김원희 의원의 최측근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리고 김원희 의원 본인 또 통화해서 너 때문에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도에 따르면 김원희 의원실 여러 비서관들은 피해자의 증인에게 조용히 해라. 이거 당사자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 관련 범죄를 목격했던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인에게 그냥 조용히 해라.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크게 알려져서 좋을 거 없지 않냐고 침묵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배신자, 혐오스럽다고 심각한 언어 폭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원희 의원 최측근인 시의원 한 명은 또 그러니까
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을 피해자 자택으로 보내서 합의를 종용했다고도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으면 당연히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김원희 의원한테 가서 하소연을 했겠죠. 그랬더니 김원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해줄 게 없다. 경찰에 가봐라.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2차 가해가 그 김원희 의원의 그러니까 비서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김원희 의원 의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김원희 의원이 자신의 최측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중에 따라서 피해자의 입막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광주 방송에서 보도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는 김원희 의원 본인을 5월 13일 날, 이번 달 5월 13일이죠. 2차 가해 주체로 당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하고 또 광주 방송에서 보도되자 김원희 의원실 보좌관은 이 방송을 보고 피해자의 녹음 파일 빨리 내놔라, 이렇게 그 기자한테 요구한 것도 밝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덮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어서 지금 흔히 말해서 지금 뭐 제2차 가해를 이유로 그 피해자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건 사실 김원희 의원 보좌관이고 김원희 의원한테 직접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 관련해서 그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는 법률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차 가해가 부적절하고 매우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고요. 그리고 2차 가해를 처벌하는 것이, 형사적으로 꼭 처벌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사실 확실한 거는 2차 가해가 분명합니다. 그 2차 가해라는 게 뭐냐면 그 흔히 말해서 피해자들한테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잘못의 책임을 피해자한테 돌리고, 그리고 사건을 흔히 말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는커녕 사건을 덮으려고,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게 이게 2차 가해 아닙니까? 그래서 2차 가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만약에 본인이 뭐 형사적 책임을 뭐 지지는 않는다고, 김원희 의원 본인이 지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도덕적으로 뭐 흔히 말해서 매우 잘못된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박완주, 김원희 의원 외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사실 최강욱 의원입니다. 최강욱 의원 건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다룰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얼마 전에 보도가 됐지만 그 김남국 의원이랑 회의할 때 나왔던 그 유명한 짤짤이 발언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지금 터져 나온 의혹은 그때 말한 짤짤이 발언 외에 딴 건입니다. 이 최강욱 의원이 사실 여러분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지만 어떤 분인지, 뭐 변호사다 이 정도는 알지만 어떤 분이신지 제가 한번 좀, 저도 정확히 몰라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1968년생이고요. 연배들이 다 비슷합니다. 66년생, 68년생이고요. 그리고 현재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군법무관 출신이죠. 좀 특이하게 군법무관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민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실 비서관을 역임했고요. 그리고 2020년 당시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죠. 열린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했고, 그리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도 설명했지만 그 당시에 위성정당에서 그 한 명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으로 보임을 받아 뭐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이 최강욱 위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께서 잘 아신다시피 여러 가지 설화로도 조금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 좀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 전에도 뭐 여러 가지 설화도 있었고 친문으로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이분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사건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현재 3건으로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첫째, 이분이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건이 3건인데 우선 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서 대학원 학사모를 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스쿨에 지원하기 위해서 인턴 증명서를 최강욱 의원으로부터 발급받았는데 최강욱 의원은 그 아들이 자기 사무실 인턴으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작성을 해서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그러니까 업무 방해죠.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 5월 20일 이번 달 5월 그러니까 4일 뒤죠. 5월 20일 날 항소심 선고가 지금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항소심에서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벌금이 아닌 뭐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이 된다. 물론 상고하면 상고해가지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말이 되질 않는 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쓸 일이 없습니다. 물론 인턴을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요즘에는 실무 수습하는 변호사를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배출되는 변호사들은 6개월 동안 실무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를 6개월 동안 실무 수습 차원에서 데리고 있는 일은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단순히 학생을 인턴으로 근무시켰다는 것 자체가 우선 말이 안 되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슨 대학생이 인턴으로 근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인턴으로 근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을 로스쿨 진학을 돕기 위해서 허위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4개월 5개월 동안 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어요. 이런 식으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던 거죠. 이 혐의로 하나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지금 흔히 말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선거 기간 중에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중에 팟캐스트에서 나는 이런 사실이 없다. 조국 아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언을 해서 허위 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나왔습니다. 물론 그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1심에서 우선 살아났는데 항소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 더 있는 게 이분이 관여했던 건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지금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한 피고 신분인 거죠. 그 당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채널A 사건의 당시 기자가 이동재 기자였는데 부당하게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강욱 의원은 이동재 기자가 한 발언을 허위로 꾸며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명예나 그 신용 같은 걸 심대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이동재 전 기자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4월 28일 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온라인 회의니까 당연히 그 여성 의원들도 있고요. 그 옆에 보좌관들도 당연히 있죠. 여자 보좌관들도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김남국 의원한테서 이거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른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자 그 최강욱 의원이 김남국 의원한테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김남국 의원은 얼굴이 못생겨서요 하고 농담을 하면서 카메라를 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최강욱 의원은 얼굴을 보이라고 하면서 짤짤이 하고 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자 5월 14일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에서 아까 말한 민보협에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여자 보좌관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은 그 당시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단어랑 비슷한 다른 용어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희롱이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고 최강욱 의원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난 짤짤이라고 했다. 수업 시간에 숨어서 짤짤이한 경우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GS 쥐지건 비슷하게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고 여러분도 생각하신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여성들도 있고 여성 보좌관들도 있는 상태에서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자 여러 비판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뭐 징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매모호하게 사과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독의 소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정하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우선 자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달 26일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기 중에서 다른 의원과 보좌관이 있는 가운데서 다른 의원과 보좌관이 앉아 있는 가운데서 동료 의원 2명을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뭐 둘이 무슨 관계고 육체적 무슨 관계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의원을 지칭하면서 성적인 발언을 한 거에 모자라서 여성 보좌진의 몸매를 누구는 몸매가 좋고 누구는 외모를 평가하면서 몸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 민보협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언론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최강욱 의원은 이건 음모다. 나는 그런 말 할 사실이 없다. 그 당시는 이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발뺌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본인이 발뺌을 한다고 이 사실이 덮어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강욱 의원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위 짤짤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 의원,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 2명에게 성적인 이런 거를 연상시키는 관계라는 발언도 했고, 그리고 여성 보좌진의 몸매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혼자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의원들과 보좌진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당사자나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쾌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는 사실 능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변호사니까 사실 이게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잘못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성희롱만으로는 글쎄요. 형사 처벌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희롱을 해서 만약 희롱의 당사자가 됐던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가 민사상 여러 가지 손해를 묻는다던가 할 수는 있지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습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징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과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과연 품위유지 위반이고 징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민주당에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 한번 댓글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지금 무슨 성비위 사건이 있나요? 전형적인 운동권 지도부 출신이네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성인지 감수성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준석 대표권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미처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랑 요건은 조금 궤를 달리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약에 그 건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건의 핵심은 성적인 것보다도 사실 접대를 받아다 뇌물이 되냐 안 되냐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성범죄거든요. 조금 궤를 달리야 합니다. 물론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뭐하지만 그 건이랑 이 건은 좀 궤를 달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도 없거든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범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분 중에서도 두 분은 범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성격적으로 다른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 당시 그 민주당 박지원 대표인가요? 뭐 왜 저 이준석 대표는 징계를 안 받느냐 뭐 하는데 사실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뭐 뇌물을 받았다던가 그 직위에서 이런 걸로 문제를 삼아야지 단순히 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만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밝혀지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그런 정황이 있고 그 정황이 어느 정도 그 조금 뭐 근거가 있어 보이긴 하다마는 뭐 시간이 오래된 관계로 그게 확실히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성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 제일 좋은 건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밝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사실 내부적으로 밝힌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밝혀질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사자를 예를 들어서 만약 소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체가 어떠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도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만약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특히 박완주 위원군 관련해서는 뭐 지금 흔히 말해서 뭐 검찰이나 아니면 뭐 검수완박을 했으니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밝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박완주 의원 본인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해서 당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무슨 근거로 그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서 징계를 하고 뭐 제명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진짜 민주당에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행위를 뭐 방지하거나 뿌리 뽑을 의지가 있다면 박완주 의원 건 특히 박완주 의원 건이나 뭐 김원희 의원 건에 대해서 당사자를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게 일이 커지면 6월 1일 그러니까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불리할까봐 싶으니 어떻게 하든 축소해서 하려고 지금 당내 내부적으로 지금 그 쉬쉬하고 어느 정도 좀 온정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스스로도 아까 그 박지원 그 비대위 대표 같은 경우도 뭐 더 이상 이런 일은 뭐 발본색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서 그 진상 여부에 대해서 밝히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제가 어느 당을 편든 게 아니라 민주당은 말로만 맨날 여성을 위하고 자기는 페미니스트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나 뭐 법안이나 행위들의 반발 심리 때문에 20대 남성들이 저번 대선 과정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밀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간에도 그 당시 그 20대 남자들 대표하는 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좀 얘기도 했고요. 근데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로만 얘기하고 페미니스트 정당이고 여성을 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인사 중에 3명이나 성 관련 의혹으로 그 뭐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반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으로 생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의 보궐선거에 또 뭐 그 당원 당규상은 당연히 그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뭐 또 여러 가지 이상하게 해가지고 또 후보를 공천을 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반성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20대인 여성인 박지원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사실상 지금 앞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성 관련 의혹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분의 공통점들은 모두가 586 그 운동권 출신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재야 운동을 했고, 그러니까 외부 인사라기보다는 자생적으로 배출된 인사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뭐 범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문제가 뭐 더불어민주당에만 있고 국민의힘은 없다. 제가 그렇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뭐 저도 사실 모르니까요.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뭐 586 의원이 아닌 분들도 이런 일이 있을, 어느 당을 떠나서 이런 행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지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그전 국회의원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 이게 586 출신, 뭐 586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만 이런 일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해운동을 했던 안희정 전 지사, 박원순, 오거돈, 그리고 지금 세 분의 국회의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명이 거론됐다가 급하게 지금 뭐 블라인드된 그 의원까지 모두가 사실 이 일명 586 또는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고요. 물론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이분들의 성의식이 사실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자꾸만 개혁을 하겠다,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로 보아서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개선하고 뭐 그냥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이거는 단순히 대책을 내놓고 뭐 흔히 말해서 젠더 센터를 만들고 신고를 강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으려면 흔히 말해서 그 민주당 586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고, 뭐 젊은 사람이 꼭 들어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보다 올바른 시각과 올바른 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사들이 국회로 입성을 해야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적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의견 한번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운동권 출신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엉망인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더 비판을 받는 거는 이분들의 흔히 말 성인지 감수성이나 뭐 그 관련 의식이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입으로는 뭐 페미니스트네, 뭐 여성을 위하네, 뭘 하네,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실상 하는 행동은 더하다니까,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던가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이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여태까지 다른 기성세대들이랑 다른 사람들은 그 흔히 말해서 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뭐 비판을 하고 나는 다르다, 나는 존중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그분들보다 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원래 쓰던 언어나 행동은 그런데 언론 노출되어서 문제임.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이나 행동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그분들이 그러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상화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사석에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가 없고, 이분들의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에 이게 다 묻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 N번방의 진실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이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또 이 시간에 또 한번 저희가 또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